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인생이 다른 생각을 한다. 작고 평온한 해안 마을에서 치명적인 게임이 벌어지려 하는데 지역 조직 폭력배들이 완전히 잘못된 여자를 선택했다. 그들은 평범한 생선 장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누구를 도발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수지는 전형적인 중년 여성이 아니다. 15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 부대에서 복무했다. 그녀의 별명은 그림자였다. 공격하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 결코 말해지지 않을 임무들을 이끌었다. 수년간의 폭력과 상실 후에 물러났다. 오직 평화만을 원했다. 이제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길고양이를 돌본다. 피로 물든 과거를 잊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어느 저녁 조직폭력배들이 어린 소녀를 공격하는 것을 본다. 개입하기로 결정한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조직폭력배들은 무력한 여자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방금 함정에 걸어들었다는 것을 모른다. 수지는 결정해야 한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이번에는 명령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싸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조직폭력배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척할 뿐이다. 어두운 과거가 평화에 대한 갈망과 충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새벽 5시 부산만의 작은 어촌 마을인 해운리에 첫 번째 어선들이 돌아온다. 바다 냄새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깨운다. 이수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사실 그녀는 거의 잠들지 않았다. 군대에서 배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다. 스파르타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필요한 것만 있고 장식은 거의 없었다. 부엌 서랍에는 날카롭게 갈린 생선 칼이 놓여 있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작업 도구였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오직 생선을 자르는 데만 사용된다. 수지는 커피를 만들고 작은 창문 옆에 서서 항구를 바라보았다. 어부들이 밤새 잡은 생선을 내리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리듬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평범함, 예측 가능성, 평화.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도 새로 만든 것이었다. 진짜 이름은 다른 곳에 묻어두었다. 전역 서류에 있는 이름과 함께 항구로 가는 길에 그녀는 거리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군대에서 배운 또 다른 습관이었다. 항상 주변을 파악하라. 새로운 얼굴들, 평소와 다른 패턴들, 잠재적인 위협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위협이라고 해봐야 취한 어부나 관광객들이 전부였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었다. 어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다. 상인들이 얼음 위에 생선을 배열하고 주부들이 신선한 재료를 찾아 돌아다녔다. 수지는 자신의 작은 가판대로 걸어갔다. 다른 상인들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단골 고객들이 있었다. 수진아, 일찍 왔네. 옆 가판대에 박철수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60대의 어부로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다. 오늘 고등어가 특히 좋아. 고마워요, 아저씨.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짜 미소는 아니었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었다. 어젯밤 조업이 좋았나 봐요. 그럭저럭이지. 요즘 바다가 예전 같지 않아. 철수 아저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요즘 이상한 놈들이 자꾸 얼쩡거려서 말이야. 수진의 귀가 곤두섰다. 이상한 놈들이요? 도시에서 온 젊은 놈들이야. 양복 차림으로 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녀. 뭘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 철수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좋은 놈들 같지는 않아.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보를 분류하고 있었다. 양복 입은 남자들, 질문들, 탐문 행위. 여러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부분 좋지 않았다. 조심하세요,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했다. 수지는 생선을 팔고 값을 받고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주변을 관찰했다. 새로운 얼굴들을 찾고 패턴을 파악하고 위험을 감지하려고 했다. 점심 무렵 김영희가 왔다. 25살의 대학생으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도와주고 있었다. 밝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다. 수진 언니, 안녕하세요. 영희가 활기차게 인사했다. 오늘 민어 있어요? 있어. 아주 신선해. 수진이 얼음 위에 민어를 가리켰다. 몇 마리 필요해? 3마리요. 오늘 저녁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영희가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이야? 양복 입은 남자들이요. 어제 우리 식당에도 왔어요. 음식은 거의 안 먹고 계속 질문만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 새로 온 사람들 있냐고. 특별한 일 없었냐고. 영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좀 무서웠어요. 수진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정보 수집, 체계적인 탐문.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뭐라고 대답했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영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엄마는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경찰이나 국정원 사람들이냐고. 수지는 민어를 신문지에 싸면서 생각했다. 만약 정부 기관이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더 직접적이고 공식적일 것이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였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새로 온 사람들이었다. 그녀 같은 사람들, 돈 받을게. 수진이 생선을 영희에게 건네며 말했다. 가격은 평소보다 약간 싸게 받았다. 정보에 대한 대가였다. 영희가 떠난 후 수진은 가판대를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했다. 3년 동안 평화로웠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정부도, 옛 동료들도, 적들도. 그녀는 효과적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찾고 있었다. 오후 늦게 시장이 한적해졌을 때 수지는 남은 생선을 정리했다. 항상 그렇듯이 팔리지 않은 것들은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줄 것이었다. 특히 그녀가 회색이라고 부르는 고양이에게. 회색이는 3개월 전에 처음 나타났다. 상처 투성이의 새끼 고양이였는데 한쪽 귀가 찢어져 있었다. 수지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매일 같은 곳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는 고양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움직였다. 여기 있구나. 수진이 작은 생선 조각을 던져주며 말했다. 회색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생선을 받아 먹었다.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수진 옆에 앉아 있을 정도로 길들여졌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수지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딸이 키우던 강아지, 하얀 털의 작은 스피츠였다. 지은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떨쳐내려고 애쓰며 수지는 일어났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현재만 중요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동네를 천천히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 번호판은 서울 번호였다. 창문이 썬팅되어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차가 지나갈 때까지 상점 앞에서 기다렸다. 차 안에는 최소 2명이 타고 있었다. 운전석의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영희의 말이 맞았다.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지는 문을 2번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다. 오래된 습관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위험에 대한 감각, 생존 본능, 전투 준비. 그녀는 부엌 서랍을 열고 생선 칼을 꺼냈다. 날이 완벽하게 갈려 있었다. 매일 갈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가 단순히 생선을 자르기 위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었다.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안에는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 들어 있었다. 군번줄, 부대 마크, 그리고 그림자라는 작전명이 새겨진 작은 금속판. 하지만 아직은 그 상자를 열 시간이 아니었다.
아직은 이 수진으로 남을 수 있었다. 평범한 생선 장수로 창밖으로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어선들이 내일의 조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평범한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평화는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생선칼을 서랍에 다시 넣었다. 아직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수지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들지는 않았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소리들을, 위험의 징조들을. 아래층에서 회색이가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불안해하는 소리였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다. 골목 끝에 같은 검은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검은 세단은 여전히 동네를 맴돌았다. 때로는 주차되어 있고 때로는 천천히 움직였다. 수지는 그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아침 7시에 나타나서 밤 10시까지 있었다. 2명이 교대로 근무했다. 전문적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저녁 7시,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을 정리했다. 오늘은 손님이 적었다.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양복 입은 남자들 때문이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언니, 오늘 일찍 끝내시네요. 영희가 다가왔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오늘은 별로 안 팔렸어. 수진이 마지막 생선을 얼음에 묻으며 말했다. 너는 괜찮아? 그런 것 같아요. 영희가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어제 또 그 사람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사진도 보여주면서요. 수진의 손이 멈췄다. 사진? 네, 여자 사진이었어요. 중년 여성이고 머리는 짧고. 영희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진의 혈액이 차가워졌다. 그들이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탐문이 아니었다. 표적화된 수색이었다. 뭐라고 답했어?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모르거든요. 영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엄마가 무서워하셔서 오늘부터 일찍 문 닫으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숨을 곳이 없었다. 조심해, 영희야. 언니도 조심하세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해요. 영희가 떠난 후 수지는 혼자 남은 정리를 계속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만약 도망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 남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가 지면서 항구는 조용해졌다. 어부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상인들은 갑판대를 정리했다. 수진도 마지막 상자를 트럭에 실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항구를 따라 올라가는 좁은 골목길이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가로등도 몇 개가 꺼져 있었다. 수지는 걸음을 늦췄다. 뭔가 잘못되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다. 골목 중간쯤에서 소리가 들렸다. 낮은 남자 목소리들과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수지는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였다. 돈 내놔, 이년아! 제발요! 저한테는 돈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 아버지가 매일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냐. 수지는 조용히 모퉁이로 다가갔다. 벽에 등을 대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3명의 남자가 한 젊은 여자를 벽에 몰아세우고 있었다. 여자는 20살 정도로 보였다. 대학생 같은 차림이었다.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동네를 돌아다니던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들은 더 거칠어 보였다. 진짜 조직 폭력배 같았다. 아버지한테 말해. 보호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다. 제발요. 우리는 정말 가난해요. 여자가 울먹였다. 가난하다고? 또 다른 남자가 비웃었다. 그럼 몸으로 갚으면 되지.
그가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수진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3년 동안 억눌러온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손 놔. 세 남자가 돌아봤다. 수진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다. 위협적이지 않았다. 뭐야? 이 아줌마는? 한 남자가 웃었다. 집에 나가서 저녁이나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손 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리더가 눈을 세게 뜨며 수진을 바라봤다. 그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신 대답하는 것은 수진의 행동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움직였다. 군대에서 배운 접근법 빠르고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뭔가 깨닫기도 전에 수진의 주먹이 그의 태양혈을 강타했다. 그는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칼을 빼려고 했지만 수진이 더 빨랐다. 그녀의 팔꿈치가 그의 목을 치고 무릎이 복부를 강타했다. 남자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다. 리더는 이제 진짜로 경계했다. 그는 권총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을 틀었고 권총이 땅에 떨어졌다. 이어서 그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다. 누가 보냈냐?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다. 뭘 말하는 거야? 리더가 숨을 헐떡였다. 조직에서 왔지? 누가 보냈냐? 몰라. 진짜 몰라. 그가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는 그냥 돈 받으러 온 거야.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이들은 단순한 조직 폭력배들이었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룹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수진은 리더를 놓아주었다. 그는 즉시 주저앉으며 목을 문질렀다.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라. 수진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약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살려두지 않겠다. 세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도망쳤다. 수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제서야 젊은 여자에게 관심을 돌렸다. 여자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충격으로 떨고 있었다. 괜찮아? 수진이 다가가며 물었다. 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은 땅에 떨어진 것들을 보았다. 여자의 가방이 뒤져져 있었고 여러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 찢어진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반으로 찢어져 있었다. 아마 싸움 중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이거 당신 거예요? 수진이 사진을 주우며 물었다. 아, 네. 여자가 사진을 받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가족 사진이에요. 찢어졌네요. 수진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났다. 당신 혹시 김씨네 식당 딸이에요? 네, 맞아요. 김나영이에요. 여자가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아세요? 김나영. 영희의 친구였다. 대학교 2학년이었고 방학 때마다 부모님 식당을 도와주었다. 수지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시장에서 봤어요. 저는 생선 장수 이수진이에요. 아, 네. 영희가 말한 수진 언니시군요. 나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감사해요. 만약 언니가 안 나타났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집에 가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네. 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들을 주웠다. 찢어진 사진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수지는 나영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김씨네 식당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영이 들어가자 안에서 부모님의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늦어서 걱정했어. 미안해요, 엄마. 늦었어요. 수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멈췄다. 골목 끝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도망칠 곳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 다른 차가 반대편 골목 입구에 나타났다. 그들이 그녀를 포위했다. 첫 번째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수진 씨, 맞습니까? 그들이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적어도 현재의 정체를,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누구세요?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다. 대화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했다. 조용한 곳에서. 여기서 말하세요. 안 되겠네요. 첫 번째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차에 타시죠. 그들은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다. 수지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싸운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다. 특히 김씨 가족이. 좋아요.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운전할게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거절합니다. 잠시 긴장이 흘렀다. 두 남자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적어도 아직은. 알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양보했다. 하지만 우리 차 뒤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선택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평화로운 삶은 끝났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것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사진을 떠올렸다. 나영의 가족 사진. 행복한 순간이 찢어진 것처럼 그녀의 평범한 삶도 찢어진 것이었다. 이제 그림자가 다시 깨어날 시간이었다. 차를 타고 따라가면서 수지는 뒷거울로 검은 세단을 지켜봤다. 두 대의 차가 그녀를 앞뒤로 감싸고 있었다. 전문적인 호위였다. 이들이 누구든 간에 단순한 조직 폭력배는 아니었다. 항구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더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다. 바다 쪽으로 가고 있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수지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신호가 약했다. 의도적으로 이런 곳을 선택한 것이었다. 15분 후 그들은 버려진 창고 단지에 도착했다. 예전에는 수산업 관련 시설이었던 것 같았지만 지금은 녹슨 철문들과 깨진 창문들만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차가 한 창고 앞에 멈추었다. 수진도 그 뒤에 멈추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이리로 오세요. 한 남자가 창고를 가리켰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살폈다. 도망갈 수 있는 루트들을 파악했다.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창고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전기도 들어왔다. 가운데에는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임시 회의실 같았다. 테이블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이 예리했다. 앉으세요, 이수진 씨.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수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거리를 유지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한국 보안 컨설팅의 이사입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 거죠? 직설적이시네요. 좋습니다. 박민호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가짜라는 것. 3년 전에 갑자기 이 동네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밤 훈련받은 전투원처럼 싸웠다는 것.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증명할 수 있나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박민호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골목에 설치된 카메라였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3명의 남자를 제압하는 모습이 나왔다. 흐릿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인상적입니다. 박민호가 말했다. 특수부대 출신이시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졌다. 원하는 게 뭐죠? 협력입니다. 어떤 종류의? 박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당신이 이곳에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남자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이 그녀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 만약 거절한다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박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로운 삶이 이미 깨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말이 맞았다. 오늘 밤의 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숨을 수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박민호가 일어섰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창고를 나오면서 수지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것. 만약 알고 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계속 생각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나영이나 영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조직폭력배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번에는 더 잔혹할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수지는 먼저 상처를 확인했다. 오늘 밤 싸우면서 작은 상처들을 입었다. 손목에 멍이 들었고 얼굴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다. 화장실에서 상처를 씻으면서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평범한 여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거울 속의 얼굴은 여전히 군인의 얼굴이었다.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하고 위험을 품고 있었다. 상처를 모두 치료한 후 수지는 부엌으로 갔다. 찬장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깨끗하게 빨아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작은 핏방울들이 묻어 있었다. 상처에서 흘린 피였다. 손수건을 바라보면서 수지는 1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딸 지은이가 6살이었을 때였다.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었다. 수진이 하얀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주었다. 지은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엄마,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때 수지는 군 복무 중이었다. 특수 임무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다. 지은이는 항상 혼자였다. 할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엄마가 그리웠을 것이다. 엄마가 돌아오면 같이 바다에 가자. 그것이 지은이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임무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수진이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은 같은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손수건에는 지은이의 피와 수진의 눈물이 함께 스며들어 있었다. 그 후 수진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군대도, 특수부대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손수건을 접으면서 수지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지킬 것이다. 나영도, 영희도, 이 작은 마을의 평범한 사람들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경찰이 와서 골목을 조사하더라고. 김씨네 딸이 무슨 일을 당할 뻔했다는데 철수 아저씨가 다가왔다. 얼굴이 심각했다. 수진아,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왜요? 김나영이가 조폭들한테 당할 뻔했는데 누가 구해줬다는 거야? 여자였다는데.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나영이가 괜찮아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 하지만 무서웠을 거야. 철수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른다더라.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데. 하지만 싸움을 엄청 잘했다더라고. 수지는 내심안도했다. 나영이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두웠고 충격 상태였으니까. 잘 됐네요. 나영이가 다치지 않아서. 오후에 영희가 왔다.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모습이었다. 언니,
들었어요? 나영이가 어젯밤에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누가 구해줬대요. 응, 들었어. 다행이야. 그런데 구해준 사람이 여자였대요. 완전 멋있지 않아요? 영희의 눈이 반짝였다. 액션 영화 같아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나영이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좀 놀라긴 했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영희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조폭들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뭐라고?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했대요. 마치 자기들이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고 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그녀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하지만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수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아파트 건물 주변에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명백히 감시하고 있었다. 박민호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서 수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적어도 3명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다. 교대로 근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가 있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상자 안에는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 들어있었다. 군번줄, 부대마크, 작전명이 새겨진 금속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이의 사진. 사진 속의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6살의 순수한 미소였다. 엄마가 이번에는 지킬게. 수진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상자를 다시 닫으면서 수진은 결심을 굳혔다. 도망가지 않겠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우겠다. 하지만 먼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수지는 감시하는 사람들을 피해 건물을 나섰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럴 기술이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감시를 피해 건물을 나선 수지는 밤의 해울리를 조용히 걸었다. 3년 동안 평범한 주민으로 살면서도 그녀는 이 마을의 모든 골목과 뒷길을 파악하고 있었다. 옛 습관이었다. 항구 쪽으로 향하면서 수지는 이상한 변화들을 감지했다. 평소에는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던 선술집들이 일찍 문을 닫았다. 밤늦게 작업하던 어부들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부두에서 수지는 몇몇 어부들이 조용히 모여 있는 것을 봤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보호비라니.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닌데 안 주면 어떻게 될까? 김씨네 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봤잖아. 수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상황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그런데 어젯밤에 누가 그 애를 구해준 거야? 모르지. 하지만 고마운 일이야. 한 번은 구해줄 수 있겠지만 계속 구해줄 수는 없어. 그 말이 맞았다. 수진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마을 전체를 지킬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상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손님들도 빨리 물건을 사고 떠났다. 수진아, 철수 아저씨가 다가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또 왔어. 그 양복 입은 놈들이. 철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노인 어부들을 타겟으로 하더라고. 어떤 어부들이요? 최 할아버지랑 그 친구들이야. 70이 넘은 사람들을. 철수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보호비를 내라고 하더라고. 안 내면 배를 부수겠다고. 수진의 혈액이 끓었다. 노인들을 위협하다니. 최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집에 계셔. 너무 무서워하셔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있어. 수진은 생선 정리를 마치고 최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최정호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어부 중 한 분이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집은 항구에서 가까운 오래된 한옥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이수진입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다.
최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나타났다. 아, 수진 씨, 들어오세요. 집안은 어둡게 가려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창문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70년을 이 바다에서 살아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끓이며 이야기했다. 어젯밤 늦게 3명의 남자가 찾아왔다.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다. 보호비를 내라고 했다. 한 달에 50만 원. 50만 원이라니.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거절하셨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내일까지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 그리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우리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수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위협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고 있었다. 다른 어부들도 같은 일을 당했나요? 그런 것 같아. 모두들 무서워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해 봤는데 쓸데없을 것 같아. 저놈들이 하도 정교하게 움직이거든. 정교하다고 하면 증거를 남기지 않아. 직접적인 폭력도 쓰지 않고 그냥 암시만 하지.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워. 수지는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마워, 수진 씨. 하지만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는 마. 젊은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 할아버지 집을 나온 수지는 항구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다. 조직 폭력배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 어부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사람들로 확산시킬 계획인 것 같았다. 오후에 수지는 일부러 늦게까지 시장에 남아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그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상이 맞았다. 해가 질 무렵 검은 승용차 2대가 항구로 들어왔다. 수지는 멀리서 지켜봤다. 4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어젯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최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수지는 그들을 따라갔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할아버지 집 앞에서 그들이 문을 두드렸다. 최정호 씨, 나와 보세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결정하셨습니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돈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배가 있으시죠? 네. 내일 아침에 바다에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바다는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남자가 돌아봤다. 수진을 봤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평범한 마을 주민으로 보였을 것이다. 집에 가세요, 아가씨. 한 남자가 말했다.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아프신 것 같은데요. 수진이 다가갔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다, 수진 씨. 할아버지가 말렸다. 집으로 가.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남자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리더가 이제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다.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한 것 같았다. 당신은 누구죠? 이 동네 사람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노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괴롭힌다고요? 남자가 웃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야기는 끝난 것 같네요.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떠나세요. 긴장감이 흘렀다. 네 남자는 수진을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 재미있는 동네네요. 리더가 말했다.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은 차로 돌아갔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리더가 수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기억해 두려는 것 같았다. 차가 사라진 후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고마워, 수진 씨. 하지만 위험했어.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놈들이 당신을 기억할 거야.
그 말이 맞았다. 수지는 이제 그들의 레이더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수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 전투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지는 옷장을 열었다. 숨겨둔 상자 옆에 또 다른 물건이 있었다. 검은 전투화였다.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신발이었다. 특수 부대에서 신던 것이었다. 수많은 작전을 함께 했던 신발이었다. 수지는 전투화를 꺼내서 만져봤다. 여전히 상태가 좋았다. 매달 기름을 발라서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었다. 이 신발을 다시 신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직 폭력배들이 에스컬레이션 하고 있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수지는 전투화를 신어봤다. 완벽하게 맞았다. 발이 기억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위협받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인가요? 박민호의 목소리였다.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제안 말입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흥미롭네요. 어떤 방식인데요?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전투화 끈을 조였다. 이제 진짜로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림자가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이틀 동안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 되었다. 수지는 그들의 패턴을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수진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상인들과 어부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직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철수 아저씨, 혹시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산에서 온 것 같아. 철수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새로운 조직이래. 기존 조직들을 밀어내고 있다더라고. 기존 조직들이요? 이 동네에도 원래 작은 조직이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냥 도박이나 하고 큰 문제는 안 일으켰거든. 근데 이 새로운 놈들은 달라. 철수 아저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체계적이야.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 말이 수진의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네 조직 폭력배가 아니었다.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저녁에 수진은 집에서 헤울리 지역 지도를 펼쳤다. 관광 안내소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도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빨간 펜으로 조직 폭력배들이 나타난 장소들을 표시했다. 파란 펜으로는 그들이 위협한 사람들의 집을 표시했다. 검은 펜으로는 그들의 차량이 주차된 위치들을 기록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항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취약한 대상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산시키는 전략이었다. 지도를 보면서 수지는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임무였다. 그때 그녀의 부대는 탈레반의 거점을 파악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잠복 정찰을 했었다. 적의 패턴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고 공격 계획을 세웠다. 수지는 그 임무의 정찰팀장이었다. 하지만 그 임무는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정보가 새어나갔고 그들의 팀은 포위되었다. 12명의 대원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수진을 포함해서 겨우 5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재훈 중위는 수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림자, 살아남아라였다. 그 이후로 수진은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지도를 다시 바라보며 수진은 결심했다. 이번에도 혼자 할 것이다. 핸드폰을 꺼내서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군대 시절 동료들의 번호였다.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첫 번째로 박상철 대령에게 전화했다. 그는 수진의 직속 상관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대령님. 수진아? 이게 누구야? 박 대령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래, 이해해. 지은이 일로 많이 힘들었을 거야. 박대령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있어? 부산 근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어요. 무슨 도움? 수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조직 폭력배들, 위협, 체계적인 활동. 박대령이 생각하는 소리였다. 하지만 수진아, 나는 이제 현역이 아니야. 예비역으로 전역했어. 그럼 다른 누군가라도 미안하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민간 문제에 군이 개입하기는 어려워. 박대령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배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봐. 수지는 실망했지만 이해했다. 예상한 답변이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아, 조심해. 그리고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마. 전화를 끊고 수지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연락해봤다. 결과는 비슷했다. 모두들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결국 혼자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해올리 파출소를 찾아갔다.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해보기 위해서였다. 파출소장은 김정수 경위였다. 50대 초반에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어색해졌다. 조직 폭력배들이 보호비를 요구한다고요? 네, 여러 증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죠? 김경위가 머리를 긁었다. 그들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나요? 위협했어요. 위협이라는 게 애매한 거죠. 그들은 분명히 부인할 거고. 김경위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수진 씨, 실은 말이죠.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조용히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위에서요? 경찰서에서요? 이 지역에 새로운 사업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괜한 소동 일으키지 말라고. 김경위의 표정이 씁쓸했다.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수지는 상황을 이해했다. 부패였다. 아니면 압력이었다. 어느 쪽이든 경찰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참고 기다리세요. 상황이 정리되면 나아질 거예요. 김경위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파출소를 나오면서 수지는 분노를 느꼈다.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스템 밖의 방법을 써야 했다. 오후에 수지는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디서 모이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어떤 차량을 사용하는지. 이틀간의 관찰 끝에 수지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그들이 항구 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창고는 예전에 수산물 가공 공장이었던 곳이었다. 지금은 폐업한 상태였지만 밤마다 그들의 차량들이 그곳에 모였다. 수지는 그 창고를 정찰하기로 결정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었다. 자정이 지난 후 수지는 검은 옷을 입고 창고로 향했다. 전투화를 신고 얼굴에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3년 만에 다시 그림자가 된 것이었다. 창고 주변에는 감시가 허술했다. 그들이 이 작은 마을에서 위협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수지는 쉽게 창고 뒤편으로 침투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8명 정도의 남자들이 있었다. 테이블에는 돈 뭉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해울리 지역의 큰 지도가 걸려 있었다. 지도에는 여러 표시들이 되어 있었다. 수진이 만든 지도와 비슷했지만 더 상세했다. 그들은 마을의 모든 가구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번 주까지 항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야 해. 한 남자가 말했다. 리더로 보였다. 아직 몇 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그럼 압박을 더 가해. 하지만 직접적인 폭력은 아직 쓰지 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런데 형님, 며칠 전에 우리 애들이 누군가한테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확인 중이야. 동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리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찾아내면 확실하게 처리할 거야. 수지는 충분히 들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서 수지는 그들의 차량들을 확인했다. 5대의 검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다. 타이어 펑크를 내는 도구였다. 군대에서 배운 사보타주 기술이었다. 조용히 모든 차량의 타이어에 작은 구멍을 냈다. 당장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다. 하지만 조금 달리면 바람이 빠질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수지는 창고의 전력선을 찾았다. 메인 스위치를 끄고 보안 장치도 무력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창고 입구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이것은 경고다. 이 마을에서 나가라. 그림자 수지는 조용히 창고를 떠났다. 아무도 그녀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흥미로운 소식이 퍼졌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조폭들이 차고장으로 고생했다더라고.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생선을 정리하며 들었다. 첫 번째 타격이 성공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그날 저녁, 조직 폭력배들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들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했고 경계를 강화했다. 그리고 그림자를 찾기 시작했다. 수진의 지도에는 새로운 표시들이 추가되었다. 적의 움직임, 새로운 위협들, 그리고 다음 타겟들.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수지는 준비되어 있었다. 창고 사보타주 이후 사흘이 지났다. 조직 폭력배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강했다. 그들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했고 마을에 대한 압박을 2배로 늘렸다. 형님, 이 일을 한 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조직의 부하 중 하나가 리더에게 말했다. 수지는 다시 창고 근처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당연하지. 나를 건드린 놈이 누구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리더 최현욱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그림자라고? 웃기는 소리야.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화가 났다는 것은 좋은 신호였다. 화가 난 적은 실수를 한다. 마을 사람들을 더 세게 조이세요. 누군가는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 내일부터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 다음날 아침, 그들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조직 폭력배들이 마을 곳곳에 더 많이 나타났다. 상점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압박을 가했다. 수지는 시장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 3명의 남자가 김영인의 부모님 식당에 들어갔다. 잠시 후 큰 소리가 들렸다.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어.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은 끝났어.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오후에 영희가 울면서 수진에게 달려왔다. 언니, 어떻게 하죠? 저 사람들이 우리 가게 유리창을 깼어요. 부모님은 괜찮으셨어? 다치지는 않았지만 너무 무서워하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울고 계세요. 수지는 영희를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날 밤, 수지는 2번째 작전을 실행했다. 이번에는 조직 폭력배들이 머무는 모텔을 타겟으로 했다. 항구 근처의 낡은 모텔에 그들 중 절반이 머물고 있었다. 수지는 자정이 지나서 조용히 모텔에 침투했다. 전력선을 차단하고 그들의 차량들에 또 다른 사보타주를 가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라인에 작은 손상을 가했다.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각 방문에 메모를 남겼다. 2번째 경고다. 72시간 안에 떠나라. 다음에는 더 심할 것이다.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조직 폭력배들은 혼란에 빠졌다. 차는 고장나고 전기는 나가고 위협적인 메모까지 받았다. 수지는 시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누가 저 조폭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 것 같아. 그림자라는 사람이래. 정말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소문? 철수 아저씨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였다. 수진아, 들었어? 누군가 저놈들을 혼내주고 있대. 누가요? 모르지. 하지만 고마운 일이야. 철수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말이야.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 뭐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어.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이더라고. 마치 그림자 같았어. 수지는 내심 긴장했다.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은 위험했다. 얼굴은 못 봤어요. 어두워서 안 보였어. 하지만 움직임이 남달랐어.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 그날 오후 수지는 최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훨씬 밝아 보였다. 수진 씨, 들었지? 누군가 저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있어. 네, 들었어요. 고마운 일이야. 진짜 고마운 일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영웅을 볼 줄은 몰랐어. 영웅이라는 말이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일 뿐이었다.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덜 무서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날 밤 수지는 조직 폭력배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들을 감시했다. 예상대로 그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 그림자라는 놈이 대체 누구야? 최현욱이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마 전직 군인이나 경찰일 거예요. 한 부하가 대답했다. 그럼 찾아내서 죽여버려. 하지만 형님,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뭔가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최현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그 희망을 꺾어버리면 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무엇을요? 직접적인 폭력이야. 더 이상 참을성 없어. 수진의 혈액이 차가워졌다.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었다. 그녀의 작전이 성공적이었지만 동시에 위험도 증가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작은 상처들을 발견했다. 창고와 모텔에 침입하면서 생긴 것들이었다. 철조망에 긋긴 자국, 벽을 기어 오르다가 생긴 멍.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면서 수지는 의약품 상자를 열었다. 처음에는 가득 들어있던 반창고와 소독약들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빈 약병들을 바라보면서 수지는 이 싸움의 대가를 생각했다. 신체적인 상처는 치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어떨까? 군대 시절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동료들의 죽음, 실패한 임무들, 그리고 지은이의 죽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박민호였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림자라는 이름이 마을에 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도한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대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지금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마을이 조용해 보였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다음 날 조직폭력배들의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다. 오전에 그들은 시장에 나타나서 상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림자든 뭐든 상관없어. 최현욱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 그들은 몇 개의 가판대를 부수고 상품들을 바닥에 뿌렸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여전히 참았다. 대낮에 행동하기에는 위험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선을 넘는 일이 일어났다. 조직 폭력배들이 김나영을 다시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아파. 한 남자가 나영에게 말했다. 뭔 소리예요? 그 그림자라는 놈. 너를 구해준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이 나영을 밀어붙이려는 순간 수진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손 놔. 최현욱이 돌아봤다. 수진을 알아보았다. 아, 당신이군. 며칠 전에 봤던.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당신이 그 그림자인가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했다. 첫 번째 남자를 제압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두 번째 남자가 칼을 빼려고 했지만 수진이 더 빨랐다. 최현욱은 권총을 빼려고 했지만 수진이 그보다 앞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잡았다. 이제 알겠네. 최현욱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그 그림자야. 내 충고를 듣지 않았군.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런 시발년이. 수진은 그의 목을 더 세게 쬐었다. 다시는 이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그녀는 최현욱을 놓아주고 나영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의 정체가 부분적으로 노출되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들은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전쟁이 공개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정말로 끝장을 봐야 할 시간이었다. 빈 약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림자와 조직 사이의 최종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의 정체가 부분적으로 노출된 후 이틀이 지났다. 조직 폭력배들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마을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위협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평온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 수진이 시장에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택배 배달원 같아 보였다. 이수진 씨인가요? 네, 편지 왔습니다. 그가 봉투를 건네주었다. 서명해 주세요. 수진은 서명을 하고 편지를 받았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주소도 명확하지 않았다. 배달원이 떠난 후 수진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진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지은이었다. 6살의 지은이가 학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수진이 가지고 있던 것과 달랐다. 각도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이었다. 누군가 그때 지은이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편지를 펼쳤다. 깔끔한 활자체로 인쇄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강은별 중령님께. 아니, 이제는 이수진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 군번, 복무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딸 강지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지은이의 교통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일어났을까요? 당신이 우리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대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자정 부두의 19번 창고로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은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오지 않으신다면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이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김나영과 김영희 같은 젊은 아이들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림자님, 당신을 아는 사람들 편지를 읽으면서 수진의 손이 떨렸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은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인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었다는 것인가? 수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18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임무에서 돌아온 수진은 집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트럭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불행한 사고였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그것이 계획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왜? 무엇 때문에? 지은이는 그저 6살 아이였는데 수지는 편지를 다시 주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서명이 눈에 들어왔다. 이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과거의 적들, 수진이 군 복무 중에 상대했던 조직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그녀를 추적하고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편지 받으셨나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은이를 왜 건드렸어? 건드렸다고요? 우리가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만든 것은 사실이죠. 수진의 분노가 폭발했다. 무슨 뜻이야? 차분하세요. 강중령님,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지은이를?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잘못이 없었다고요? 당신의 딸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우리 조직을 너무 많이 파괴했거든요. 수지는 기억하려고 애썼다. 18년 전에 그녀가 상대했던 조직들. 마약 밀수업자들, 인신매매업자들, 무기거래상들. 수많은 작전이 있었다. 어느 조직이야? 그것도 내일 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9번 창고에서 만나죠. 전화가 끊어졌다. 수지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은이는 수진 때문에 죽었다. 엄마인 자신의 일 때문에. 지은이가 치른 것은 수진의 대가였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엄마, 언제 와? 그것이 지은이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이었다. 수지는 임무 중이어서 받을 수 없었다. 음성 메시지로 남겨진 말이었다. 그리고 그 2시간 후에 사고가 일어났다. 수지는 그날 이후로 그 음성 메시지를 한 번도 삭제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옮겨갔다. 지은이의 목소리를 잊고 싶지 않았다. 지금 그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수진이 갑자기 창백해지고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철수 아저씨가 다가왔다. 네, 괜찮아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좀 피곤해서요.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오후 내내 수진은 과거를 되짚어봤다. 18년 전의 임무들, 그때 상대했던 조직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복수를 계획했을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검은용 조직이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파괴한 조직이었다.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범죄 조직이었다. 마약, 무기, 인신매매, 모든 것을 다루었다. 수진의 부대가 그들의 한국 지부를 완전히 박살냈었다. 리더들을 체포하고 자금을 동결시키고 네트워크를 파괴했다. 그때 수진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해외 조직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다. 지은이를 죽임으로써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수진은 결정해야 했다. 내일 밤 창고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해칠 것이었다. 특히 나영이와 영희 같은 젊은 아이들을 가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이 수진을 죽이려고 할 것이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은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은 옷장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 들어있었다. 군번줄, 부대 마크, 그리고 그림자라는 작전명이 새겨진 금속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은이의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6살 지은이의 사진. 미안해, 지은아. 수진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때문에 네가. 눈물이 떨어졌다. 3년 만에 처음 우는 것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다. 내일 밤에 있을 만남을 준비해야 했다. 무기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였다. 지은이에 대한 진실을 들을 준비. 자정이 다가올수록 수진은 확신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복수든 진실이든 내일 밤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수지는 그 마지막 줄에 집중했다. 우리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림자님. 18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었다. 18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수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꾼 편지였다. 평범한 생선 장수에서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게 만든 편지였다. 내일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었다. 지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자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었다. 마지막 밤의 충격에서 벗어나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군인의 정신으로 돌아갔다.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장사를 했다. 아마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수진 씨,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철수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수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밤 성공해야 했다. 오후 일찍 장사를 마치고 수지는 영희와 나영을 만났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언니들, 오늘 밤에는 절대 밖에 나오지 마세요. 왜요? 영희가 물었다. 그냥 위험할 수 있어서요. 집에서 문 잠그고 있으세요. 혹시 그 조폭들 때문인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오늘 밤에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끝난다고요? 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나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언니, 혹시 위험한 일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녀 자신도 오늘 밤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수지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옷장에서 모든 것을 꺼냈다. 숨겨둔 상자, 전투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또 다른 상자. 두 번째 상자 안에는 무기들이 들어있었다. 군용 나이프, 수류탄 2개, 그리고 권총 한 자루. 모두 전역할 때 가져온 것들이었다. 불법이었지만 그때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옳은 생각이었다. 무기들을 확인하고 청소했다. 권총은 완벽한 상태였다. 탄약도 충분했다. 수류탄도 여전히 작동할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였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섰다. 3년 동안 평범한 여자로 살았던 얼굴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서 군인의 열쇠가 나고 있었다. 차갑고 단호하고 결연했다. 강은별 중령. 수진이 거울에 대고 말했다. 오늘 밤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다. 그 순간 상자 바닥에서 작은 금속 조각들이 눈에 띄었다. 제복 배지였다. 특수부대 배지였는데 언젠가 부러져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다. 수지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서 테이블에 놓았다. 총 7조각이었다. 복잡한 퍼즐 같았다.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억이 필요했다. 어떤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10분 후 배지가 완성되었다. 금이 가고 이어붙인 자국이 있었지만 여전히 특수부대의 상징이었다. 독수리와 낙하산, 그리고 그림자라는 문자. 배지를 손에 들고 있으니 과거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특수부대에 입대한 날, 22살의 강은별이었다. 최고가 되고 싶었다. 나라를 지키고 싶었다. 첫 번째 임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 성공했다. 6명의 인질을 모두 구했다. 두 번째 임무, 시리아에서의 정보 수집 작전. 역시 성공했다.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그 다음의 수많은 임무들. 성공, 성공, 성공. 그림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임무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검은 용 조직을 파괴하는 임무. 성공은 했지만 그들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은이가 죽었다. 그 이후로 수지는 배지를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부러뜨려서 상자 깊숙이 묻어두었다. 이제 다시 조립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해서. 용서해줘, 지은아. 수진이 배지를 가슴에 대고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해가 지면서 수진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9번 창고의 위치를 기억했다. 부두의 가장 외곽에 있는 큰 창고였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들이 거의 없었다. 함정이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하지만 수진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먼저 박민호에게 전화했다. 내일 아침에 19번 창고를 확인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예정인가요?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혼자 가려는 건 아니죠? 그래야 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이었으면 저를 부르지도 않았겠죠. 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다음으로 수지는 최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까지는 집에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시고. 무슨 일이야, 수진아? 큰일이 있을 예정이에요. 위험할 수 있어서요. 혹시 그 그림자 일과 관련 있나? 수지는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느낌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누구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고마운 일이야. 할아버지, 조심해, 수진아. 젊은 사람이 다치면 안 되거든. 전화를 끊고 수지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회색이에게 며칠치 음식을 주고 아파트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만약 오늘 밤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수진의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었다. 11시가 되자 수진은 전투복을 입었다. 검은색 바지, 검은색 셔츠, 전투화.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머리에는 검은 모자를 썼다. 무기들을 몸에 숨겼다. 권총은 허리에, 나이프는 다리에, 수류탄은 주머니에. 마지막으로 배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부러졌다가 다시 붙인 배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배지. 자정이 10분 남았을 때 수지는 아파트를 나섰다. 차를 타고 부두로 향했다. 가는 길에 수지는 과거의 동료들을 생각했다. 이재훈 중위, 박상민 상사, 김동현 병장. 모두 그녀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오늘 밤에 수진도 그들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19번 창고는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숨겨져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수지는 차를 창고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그리고 조용히 접근하기 시작했다. 창고 주변을 정찰하면서 수지는 적의 배치를 파악했다. 적어도 15명은 있었다. 창고 안에도 더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숫자에 압도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었다. 자정 5분 전, 수지는 창고 입구에 섰다.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강은별 중령이 왔다.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창고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안에서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운데에는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그림자님. 그가 말했다. 18년 만이네요. 수지는 그를 알아보았다. 검은용 조직의 부두목이었던 김태준이었다. 당시에는 중간 간부였지만 이제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된 것 같았다. 김태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영광입니다. 수진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혔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지은이 이야기를 하자. 아, 그 예쁜 딸아이 말씀이군요.
김태준의 미소가 더 차가워졌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직접 한 일이야?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은 우리가 세웠죠. 김태준이 일어섰다. 당신이 우리 조직을 파괴했을 때 우리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주먹이 쥐어졌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왜 아이를? 나와 싸우면 됐잖아. 아니요. 당신과 직접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중요했거든요. 김태준이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 말입니다. 시발려나. 수진이 돌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 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막았다. 총을 겨누며 아직은 안 됩니다. 김태준이 손을 들어 저지했다. 할 이야기가 더 있거든요. 수진은 멈췄다. 아직 들어야 할 것이 있었다. 지은이는 어떻게 죽었나?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 트럭 운전자를 매수했죠. 음주 운전을 하게 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사고를 내게 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운전자도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입을 막아야 했지만요. 죽였다는 뜻이야? 당연히 죽였죠. 증거를 남길 수는 없으니까요. 수진은 모든 진실을 알았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다. 배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가슴에 달았다. 부러졌다가 다시 붙인 배지.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되돌아온 배지. 강은별 중령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김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딸과 같은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지는 배지를 가슴에 단단히 고정했다. 부러진 조각들이 다시 하나가 된 배지. 그것은 그녀가 다시 완전한 군인이 되었다는 증표였다. 그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수진이 말했다. 뭡니까? 너희들이 이 마을에 온 진짜 이유가 뭐야? 보호비 때문이 아니지? 김태준이 웃었다.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보호비가 아니라 당신이었습니다. 나를, 당신을 이곳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당신이 나서게 만들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 수진의 눈이 차가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미끼였다는 뜻이야? 정확합니다. 18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분노가 폭발했다. 나영이도, 영희도, 최할아버지도 모두 그녀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은 이유가 모두 그녀 때문이었다. 후회하게 해주겠어. 후회라고요? 김태준이 손을 들었다. 주변의 남자들이 총을 겨누었다. 당신이 우리 때문에 18년 동안 고통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수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 동작은 번개처럼 빨랐다. 가장 가까운 총잡이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그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다. 두 번째 남자가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수진이 더 빨랐다. 그녀의 칼이 그의 손목을 가르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쏴! 쏴라! 김태준이 소리쳤다. 총성이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그들 사이로 파고들어 있었다. 군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다. 세 번째 남자의 무릎을 쳐서 쓰러뜨리고 네 번째 남자의 팔꿈치를 꺾어서 무력화시켰다. 다섯 번째 남자가 칼로 찌르려 했지만 수진이 그의 손목을 잡고 돌려서 그 자신을 찌르게 만들었다. 불과 30초 만에 창고 안에 8명 중 5명이 무력화되었다. 김태준은 뒤로 물러서며 권총을 빼냈다. 이 미친년이. 수진은 바닥에 굴러서 그의 총격을 피했다. 동시에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서 핀을 뽑았다. 모두 엎드려! 그녀가 외쳤다. 수류탄을 참고 한쪽 구석에 던지고 자신은 반대편으로 몸을 피했다. 폭발이 일어났다. 창고가 흔들렸고 먼지와 연기가 가득 찼다. 혼란을 틈타 수진은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비들이 그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창고 정찰대 확인했던 위치들이었다. 첫 번째 경비는 창고 왼쪽에 숨어 있었다. 수지는 구르면서 접근하고 그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린 다음 목을 쳐서 기절시켰다. 두 번째 경비는 창고 뒤편에 있었다. 수지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그를 공격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의 공격에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경비는 함께 행동하고 있었다. 수지는 권총을 빼서 정확히 그들의 어깨를 쏘았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무력화시켰다.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항구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잠시 멈추어서 상황을 정리했다. 밖의 경비들은 대부분 무력화했다. 이제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많은 차량들이 도착했다. 백업이었다. 김태준이 더 많은 인원을 준비해둔 것이었다. 검은 SUV 세대에서 12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이번에는 진짜 전문가들 같아 보였다. 목표를 포위하라! 한 남자가 소리쳤다. 살려서 잡아야 한다. 수지는 빠르게 상황을 평가했다. 12명의 적과 한정된 탄약, 정면 대결로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형의 이점이 있었다. 이 부두를 3년 동안 매일 봐왔다. 모든 구석과 틈새를 알고 있었다. 수지는 창고들 사이의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적들이 그녀를 따라왔다. 골목 중간에 있던 큰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고 수지는 두 번째 수류탄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사용했다. 핀을 뽑고 잠깐 기다렸다가 컨테이너 위로 던졌다. 수류탄이 적들 위에서 폭발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폭발로 인한 먼지와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수지는 연기를 뚫고 적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혼란 상태에서 그들은 동료를 쏠 위험 때문에 함부로 총을 쏠 수 없었다. 근접 전투에서 수진의 실력이 빛났다. 칼과 주먹, 발차기를 조합해서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숫자의 열쇠는 분명했다. 수진도 여러 곳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팔에 총상, 얼굴에 칼자국, 옆구리에 타박상.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 일을 위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싸웠다. 10분 후 골목 바닥에는 사용된 탄피들이 흩어져 있었다. 황동으로 만든 작은 원통들이 월광에 반짝였다. 전투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수지는 컨테이너에 기대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확인했다. 12명 중 9명을 무력화했다. 남은 것은 3명과 창고 안의 김태준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상태도 좋지 않았다. 탄약도 거의 떨어져 갔다. 그때 창고에서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은별, 들어와라. 더 많은 백업이 오고 있다. 수지는 시계를 확인했다.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 마지막 3명의 적을 빠르게 처리하고 수지는 창고로 향했다. 이제 정말로 최종 대결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수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배지가 가슴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탄피들이 발밑에서 굴러다녔다.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증거들이었다. 이제 진짜 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창고 입구에 선 수지는 안을 살펴봤다. 연기가 어느 정도 거치면서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태준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최정호 할아버지, 김영희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몇몇 상인들. 모두 플라스틱 결속띠로 손목이 묶여 있었다. 놀랐나요?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보험이죠. 당신이 너무 격하게 나올까봐. 수진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다.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 무고하다고요? 당신을 숨겨준 사람들인데. 김태준이 권총으로 최 할아버지의 머리를 겨눴다. 특히 이 늙은이는 당신을 많이 도왔더군요. 할아버지. 수진이 앞으로 나서려 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늙은이부터
죽입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진은 멈추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해야 했다. 인질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뭘 원해? 간단합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놓아준다는 보장이 어딨어? 없죠. 김태준이 웃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요? 수지는 주변을 살펴봤다. 창고는 넓었지만 가려질 곳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된 기계들과 컨테이너들이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어. 시간이 없습니다. 30초 안에 결정하세요. 그때 최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우리 걱정하지 마. 넌 도망가. 닥쳐, 늙은이. 김태준이 할아버지의 머리를 총으로 쳤다. 할아버지! 수진이 움직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최 할아버지가 몸을 굴려서 김태준의 다리에 부딪혔다. 70살의 몸으로는 강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김태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진이 돌진했다. 김태준이 총을 쏘려 했지만 이미 수진이 그의 앞에 있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 김태준도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전문적인 전투 기술을 알고 있었다. 주먹과 발차기가 오갔다. 김태준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맨손, 대맨손의 싸움이었다. 18년을 기다렸어. 김태준이 소리치며 수진의 얼굴을 쳤다. 나도 18년을 고통받았어. 수진이 그의 복부에 무릎을 박았다. 두 사람은 창고 안을 굴러다니며 싸웠다. 기계들과 상자들이 넘어졌다. 김태준이 파이프를 집어서 수진을 내려쳤지만 수진이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손목을 쳤다. 파이프가 떨어지자 수진이 그것을 집어서 김태준의 다리를 쳤다. 김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이제 끝이야. 수진이 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김태준이 숨겨둔 칼을 빼서 수진의 옆구리를 찔렀다. 수진이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다. 누가 끝이라고 했나? 김태준이 일어서며 칼을 다시 켜놓았다. 수진은 상처를 누르며 뒤로 물러섰다.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싸울 수 있었다. 김태준이 칼로 찌르려 했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잡고 돌렸다. 칼이 김태준 자신의 어깨에 꽂혔다. 아! 김태준이 비명을 질렸다. 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목을 잡고 창고 벽에 밀어붙였다. 지은이를 위한 거야. 기다려, 기다려. 김태준이 숨을 헐떡였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 우리 조직과 손을 잡자. 당신 같은 실력자가 필요해. 수진은 그의 목을 더 세게 죄었다. 내 딸을 죽인 놈들과 손을 잡으라고? 그건 과거야. 이제는 돈을 벌 수 있어. 돈? 수진의 눈이 차가워졌다. 내 딸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때 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김태준을 죽일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 군인으로서는 적을 제거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지은이의 어머니로서는 복수보다 정의가 중요했다. 수진은 김태준을 놓아주었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이 올 거야. 법의 심판을 받아. 정말 놓아주는 거야? 김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이는 복수보다 정의를 원할 거야. 수진은 인질들에게 다가갔다. 플라스틱 결속띠들을 칼로 잘라서 그들을 풀어줬다. 딱딱하고 하얀 플라스틱 띠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괜찮아, 수진아. 고마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넌 정말 영웅이야.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인질들도 하나씩 일어났다. 김영희의 부모님이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박민호가 약속대로 경찰을 부른 것 같았다. 김태준이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상처 때문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 끝났어. 수진이 말했다. 이제 법이 심판할 거야. 경찰들이 창고로 들어왔다. 박민호도 함께 있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박민호가 물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증거도 충분히 있고요. 김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었다. 마을을 위협했던 조직의 지배가 끝난 것이었다. 수진은 창고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결속띠들을 바라봤다. 속박에서 해방된 상징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해방, 그리고 그녀 자신의 과거로부터의 해방.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박민호가 말했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림자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이수진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바닥에 부러진 결속띠들이 월광을 받아 하얗게 빛났다. 자유의 상징이었다. 창고 입구에 선 수진은 안을 살펴보았다. 연기가 어느 정도 거치면서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태준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최정호 할아버지, 김명희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몇몇 상인들, 모두 플라스틱 결속띠로 손목이 묶여 있었다. 놀랐나요?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보험이죠. 당신이 너무 격하게 나올까봐. 수진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다.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 무고하다고요? 당신을 숨겨준 사람들인데? 김태준이 권총으로 최 할아버지의 머리를 겨눴다. 특히 이 늙은이는 당신을 많이 도왔더군요. 할아버지? 수진이 앞으로 나서려 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늙은이부터 죽입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진은 멈추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해야 했다. 인질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뭘 원해? 간단합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놓아준다는 보장이 어딨어? 없죠. 김태준이 웃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요? 수지는 주변을 살펴봤다. 창고는 넓었지만 가려질 곳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된 기계들과 컨테이너들이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시간이 없습니다. 30초 안에 결정하세요. 그때 최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우리 걱정하지 마. 넌 도망가. 닥쳐, 늙은이. 김태준이 할아버지의 머리를 총으로 쳤다. 할아버지. 수진이 움직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최 할아버지가 몸을 굴려서 김태준의 다리에 부딪혔다. 70살의 몸으로는 강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김태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진이 돌진했다. 김태준이 총을 쏘려 했지만 이미 수진이 그의 앞에 있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 김태준도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단순한 조직 폭력배가 아니라 전문적인 전투 기술을 알고 있었다. 주먹과 발차기가 오갔다. 김태준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맨손 대 맨손의 싸움이었다. 18년을 기다렸어. 김태준이 소리치며 수진의 얼굴을 쳤다. 나도 18년을 고통받았어. 수진이 그의 복부에 무릎을 박았다. 두 사람은 창고 안을 굴러다니며 싸웠다. 기계들과 상자들이 넘어졌다. 김태준이 파이프를 집어서 수진을 내려쳤지만 수진이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손목을 쳤다. 파이프가 떨어지자 수진이 그것을 집어서 김태준의 다리를 쳤다. 김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이제 끝이야. 수진이 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김태준이 숨겨둔 칼을 빼서 수진의 옆구리를 찔렀다. 수진이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다. 누가 끝이라고 했나? 김태준이 일어서며 칼을 다시 켜놓았다. 수진은 상처를 누르며 뒤로 물러섰다.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싸울 수 있었다. 김태준이 칼로 찌르려 했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잡고 돌렸다. 칼이 김태준 자신의 어깨에 꽂혔다. 아! 김태준이 비명을 질렸다. 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목을 잡고 창고 벽에 밀어붙였다. 지은이를 위한 거야. 기다려. 기다려. 김태준이 숨을 헐떡였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 우리 조직과 손을 잡자. 당신 같은 실력자가 필요해. 수진은 그의 목을 더 세게 죄었다. 내 딸을 죽인 놈들과 손을 잡으라고?
그건 과거야. 이제는 돈을 벌 수 있어. 돈? 수진의 눈이 차가워졌다. 내 딸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때 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김태준을 죽일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 군인으로서는 적을 제거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지은이의 어머니로서는 복수보다 정의가 중요했다. 수진은 김태준을 놓아주었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이 올 거야. 법의 심판을 받아. 정말 놓아주는 거야? 김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이는 복수보다 정의를 원할 거야. 수지는 인질들에게 다가갔다. 플라스틱 결속띠들을 칼로 잘라서 그들을 풀어줬다. 딱딱하고 하얀 플라스틱 띠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최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괜찮아, 수진아. 고마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넌 정말 영웅이야.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인질들도 하나씩 일어났다. 김영희의 부모님이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박민호가 약속대로 경찰을 부른 것 같았다. 김태준이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상처 때문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 끝났어. 수진이 말했다. 이제 법이 심판할 거야. 경찰들이 창고로 들어왔다. 박민호도 함께 있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박민호가 물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증거도 충분히 있고요. 김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었다. 마을을 위협했던 조직의 지배가 끝난 것이었다. 수진은 창고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결속띠들을 바라봤다. 속박에서 해방된 상징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해방, 그리고 그녀 자신의 과거로부터의 해방.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박민호가 말했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림자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이수진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바닥에 부러진 결속띠들이 월광을 받아 하얗게 빛났다. 자유의 상징이었다.